고함을 치르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그게 어딘 줄 알고 올라가, 이렇게 뭐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는 거예요. 물론 그 주차장탑 관리인은 우리가 누군지 몰랐겠죠. 뭐 제가 어쨌든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일반인으로 위장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 몰랐겠죠. 뭐 그 당시 저를 수행하고 다니는 수행원들만 하더라도 뭐 북한에서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몰랐겠죠. 일반 주민인 줄 알았겠죠. 근데 설사 우리가 일반 주민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일반 주민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하대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짜고짜 그렇게 상욕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한국에서 90년대 아니라 뭐 80년대 아니라 70년대에도 어떤 유적지 관리인이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차장탑 관리라는 게 그 뭔 대단한 벼슬이요, 뭐 말단 관리인데, 말단 관리자들조차도 조그마한 벼슬이라도 가지면 일반 주민들을 얼마나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하대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그 사회주의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평등이 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이 더 후퇴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환멸, 낭패감,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 제가 겪은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 허탈감 이런 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꽤 오랜 동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의 탈북자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나 70년대에도 탈북자들이 있었지만, 아주 소수가 있었지만 수도 적었고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안기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알더라도 접근 자체가 굉장히 극히 어려워요. 안기부에서 워낙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나서 북한에 대해서 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90년대는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기부에서 그 사람들을 일반 주민들하고 일반 한국 시민들하고 차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수가 많아서. 그거 뭐 만나고 싶으면 아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들이 다니는 대학에도 같은 대학 동기로 같은 과에서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대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북한 사회에 관한 생생한 정언을 듣기 시작했어요.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했던 강철환, 안혁이라는 두 젊은이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 충격적인 정언을 들었어요. 그거를 들어보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혹은 스탈린의 저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이런 것보다 몇 배 더 악랄하면 악랄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참혹한 그런 비참한 수용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강철환 씨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자기 동생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인 6살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 6살인 여동생, 할머니, 아버지, 삼촌 이렇게 5명이 한꺼번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들었어요. 왜? 정확히 모릅니다. 이유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생각해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뭔가 말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말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전 가족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그 강철환 씨 얘기를 들어보면 한 오전에 초등학교를 가면 오전에만 한 서너 시간 정도 형식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오후에는 그보다 2배 정도 많은 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도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노동을 시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아주 막 그냥 심한 매질을 합니다. 초등학생들. 그리고 말 한마디 조금 실수했다고 초등학생들을 막 몽둥이로 머리 뭐 어깨 뭐 발다리 할 것 없이 막 사정없이 내리쳐서 막 어떤 장애를 입게 되고 머리 잘못 맞아서 정신적인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맞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뭐 누가 뭐 잘못했다고 집단 기합을 준다고 초등학생들 발가벗겨서 그 운동장을 포복을 시켜. 한국의 운동장 요즘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 여러 번 이렇게 고르고 해서 부드럽습니다. 그런 부드러운데도 초등학생들의 피부가 얼마나 그 얇습니까? 약합니까? 그래서 그런 한국의 그런 부드러운 운동장을 포복을 시켜도 다 까집니다. 여기 초등학생들 피부는. 근데 그 산골에 거칠고 거친 그 땅에서 초등학생들 옷을 다 벗겨서 포복을 시키면 여기 완전히 하여튼 팔다리가 완전히 피로 막 그냥 철갑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하여튼 그 비참한 정도가 극에 달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여튼 너무나 굶주려서 그 쥐라도 하나 발견해서 쥐라도 잡아 먹게 되는 날은 아주 운이 좋은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닙니다. 북한 사회 곳곳에 그런 참혹한 그런 유린이 그 매일같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에서 매일같이 인권 유린이 참혹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혁명가로 자처하고 살았습니다. 혁명가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혁명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위에서 과연 누가 가장 어렵고 고통받고 억압받느냐? 우리 주변. 제가 그 당시 살았던 서울의 저희 집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곳이 북한의 판문군 임안리입니다. 당시 저희 집에서 판문군 임안리까지 직선거리로 35km. 35km.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어떤 관점에 보든 우파적 관점에 보더라도 좌파적 관점에 보더라도 그 어떤 관점에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북한 민중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스스로 혁명가로 자처하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혁명가로 자처하고 지냈던 것이 최소한의 진정성이라고 또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처참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민족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혁명가라고 자처하고 지냈던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처절하게 억압받고 참혹한 인권 유린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북한의 독재 정권과 맞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운동가의 임무요, 이것이 진정한 혁명가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북한 주민의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 북한 주민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북한 주민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세습 정권과 맞서 투쟁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나의 모든 노력과 정열과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미역당 간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정언들과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이런 참혹한 인권 유린과 이런 엄청난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진정한 혁명가라면 고통받고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독재 정권과 대항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혁명가로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북한의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나의 이 새로운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의 새로운 길에 동참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동지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만약 이것을 거부하고 과거에 그랬던 그런 정부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주관적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가 적과 적이 되어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미역당 간부들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죠. 저에 대한 신뢰가 높긴 했지만 또 동시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앞세워서 저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해줬고, 또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이거 너무나 충격과 혼란이 심해서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평범한 일반인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도저히 당신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과거에 갔던 길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과거에 갔던 길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통합진보당입니다. 흔히 통진당이라고 부르는 통합진보당입니다. 현재 통진당 간부들, 임원들의 80%가 과거 미역당 원 혹은 미역당 산하 RO 출신들입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청원과 관련해서 제가 정인으로 나가서 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 현재 간부들과 임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과거 민혁당 출신이고 민혁당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식석상에서 내놓은 의견 혹은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 한 교육,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 그 사람들이 한 발언,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가졌던 종북 사상, 폭력혁명 사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내용의 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통진당 국회의원인 이상규 의원, 김미 의원 등이 과거에 선거운동 할 때 북한에서 지원한 자금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내용도 제가 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통진당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특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말렸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많다, 복잡하다 그렇게 말렸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가 정언하러 나갔을 때 표정을 살펴볼 때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마음을 잘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점에 어쨌든 현재 통진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멤버들, 통진당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성향을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판례가 별로 없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 판결하든 그건 재판관들의 문제지만 최소한 실체를 정확히 알고 판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실체를 정확하게 알릴 사람은 그 사람들 대부분을 과거에 총책임자로서 지도한 경험이 있는 저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진보당에서는 또 이틀 전에 보니까 제 정언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불리해졌다고 느껴졌는지 또 그 좌파 원로들을 모아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원로 원탁회의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기들은 급박하니까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좌파 원로들 그 명단을 보니까 평소에 그 좌파 원로들 자주 모이는 사람들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데 자주 이름을 내미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 자주 모이던 좌파 원로들도 다 모으는 걸 실패한 거죠. 통진당이 얼마나 극단적인 그런 그룹이고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망을 좌파 동네에서 신망을 못 얻었으면 그 평소에 자주 모이던 좌파 원로 중에서도 단지 3분의 1만 이름을 빌려주고 3분의 1만 그런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진당은 제가 볼 때는 통진당이 해산될 것으로 그런 예측을 합니다만
뭐 설사 해산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좌파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한국 내에서 이 사람들의 입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하고 계속 같은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던 그런 분들과 함께 저는 지난 17년 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다양한 그런 북한 인권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 활동도 하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지하 운동을 하면서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지하 조직 운동 이런 데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다가 재작년 2012년에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죠. 경찰보다 중국 공안보다 몇 배 더 무서운 조직입니다. 국가안전부에 검거가 되어서 한 4달 동안 구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고문도 받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보기관 조사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한 3달 동안 중국 구치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구치소에서 감옥 생활을 봤는데 제가 감옥에서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제가 7개의 교도소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짧은 수감 생활이었지만 낡은 교도소를 허물고 새 교도소를 또 짓는 바람에 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그 2개의 교도소를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총 9개의